나는 김수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은 경상북도 구미의 작은 마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이야기는 평범한 도시 여성이 어떻게 숲과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 뒤섞인,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희망이 피어나는 이야기다. 몇 년 전, 나는 남편인 이준호와 함께 아이를 갖길 간절히 바랐다. 서로 다투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점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준호도, 나도 속으로는 무척 힘들었다. 의사들은 우리 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의사의 무심한 말에 나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졌다. 상사인 박 부장님은 내가 무리하지 말고 집에 가 쉬라고 했다. 나는 말없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움직이지 않으니 어지럼증이 조금 덜했다. 무슨 음식 때문인가 곰곰이 생각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었다. 준호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얼굴을 보고는 놀라 내 곁으로 달려왔다. 수진아, 너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초록빛이야. 나는 어설프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아마도 뭔가 먹은 거지. 부장님이 보내서 일찍 들어왔어. 하지만 준호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왜 연락도 안 했어? 당장 병원 가자. 나는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우리는 병원에 갔다. 기다림은 길었고 내 몸은 지쳐갔다. 의사가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미소에 분노가 치밀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왜 저렇게 웃을 수 있지? 하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축하합니다. 나는 준호와 눈을 마주쳤다. 무슨 축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의사는 임신 초기라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 내 심장은 멈출 듯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진통이 시작됐다. 정신적으로는 준비됐지만 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준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참아, 수진아.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곧 병원에 도착했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한숨 돌릴 틈을 찾으려 애썼다. 내 옷차림은 회사에서 입던 블랙 슬림 원피스에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검은 힐이었다. 간호사들이 서두르는 동안 이런 옷으로 힘든 일을 겪는 내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데서 힐이라니, 내가 미쳤나, 속으로 웃었다. 수술실까지 가는 동안 옆에 선 친구 같던 간호사 이리나가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우리는 한때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 그 시절엔 서로의 삶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어쩐지 어색했다. 나는 그녀가 가끔 집에 찾아왔던 옛 연인의 친구였다는 걸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밝고 웃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무언가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몸이 얼어붙는 듯했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수술이 시작되자 모든 감각이 흐려졌고 정신은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2날이 지난 후 나는 병실에서 깨어났다. 준호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무겁고 침묵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아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진실을 들었다. 우리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의 실수였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준호에게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말을 쏟아냈다. 난 더 이상 못해. 이혼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렇게 2주 만에 우리는 이혼했다. 준호는 부모님 집으로 갔고 나는 우리 집을 맡았다. 혼자 남은 집은 갑자기 너무 컸고
나는 벽에 기대어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무를 수 없었다. 사람들, 아이들, 웃음소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서 조용한 숲속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기차를 타고 경상북도 구미 근처의 작은 마을로 가서 나는 낡은 오두막을 샀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과 전혀 닿지 않는 곳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덧 3년, 나는 이 마을에서 산림관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나무를 돌보고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때론 밀렵꾼들을 쫓아낸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나를 경계했지만 내 단호한 태도에 점차 무서워하는 듯 했다. 이 여자, 그냥 시골 아줌마가 아니구나 하는 눈빛이었다. 내 옷차림도 바뀌었다. 이제는 기능성 점퍼에 튼튼한 등산화, 목에는 작은 나침반이 달린 줄을 걸치고 다닌다. 가끔은 누군가 나를 보며 저게 여자가 입을 옷인가 하는 듯 쳐다보지만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도시에서의 화려함과는 다르지만 이곳에서 나는 진짜 나 자신이다. 봄이 되면 숲은 생명으로 가득 찬다. 나는 매일 아침 작은 텃밭에 나가 채소와 꽃들을 돌본다. 처음에는 작은 상추와 쑥갓을 심었고 지금은 토마토와 가지, 어린 사과나무까지 키우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텃밭 가꾸는 모습을 보고 놀라곤 한다. 도시 여자라면서 시골 일도 잘하는구나라며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이렇게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고 평소와 달리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나에게 옛 친구 이리나가 내 주소를 물었다고 했다. 나는 놀랐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나는 텃밭에서 당근 씨를 뿌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당근 심는다고? 그럼 당근이 자라겠지라는 그의 농담에 나는 웃음을 참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던 나는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 밖에는 큰 진돗개가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고래라고 소개했고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을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나와 닮은 슬픔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숲속에서 조용히 숨쉬던 내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 김수지는 다시 한번 삶과 마주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올해라는 아이를 집에 데려온 그날 밤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작은 아이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거울 속 내 옛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무심코 손목에 감긴 작은 팔찌가 빛났다. 그 팔찌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듯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과거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음식을 주었고 아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가 입에 음식을 넣을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이런 따뜻한 순간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눈물이 나올 뻔했다. 나는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었고 뜨거운 차가 입안을 감싸자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왜 여기 있는 걸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올해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윤기가 돌았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보호 본능 이상의 것임을 알았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야.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올해가 무사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내가 숲속에서 조용히 지내며 잊으려 했던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비밀이 숨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올해가 사라진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시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나는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마을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나는 다시 한번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전화를 통해 준호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결단이 서 있는 듯했다. 그는 나에게 올해와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야.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날 오후 올해와 함께 숲속을 산책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고 새들의 지저귐은 마음을 잠시 편안하게 했다. 그러나 올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내 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았다. 그녀가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이 집으로 돌아와 내 방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내가 이 숲에서 평온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올해라는 아이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그 평온은 깨졌다. 하지만 이 깨짐 속에서 나는 진짜 나 자신을 찾게 될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그 여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나를 이끌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숲의 소리와 바람이 그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갈 것이다. 올해가 내 곁에 온 후 내 일상은 전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웠지만 때로는 아이답게 순수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옷을 챙겨주고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먹이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순간에도 내 가슴 한편에는 늘 불안과 의문이 자리 잡았다. 이 아이가 정말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왜 나를 찾아온 걸까? 나는 구미 시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과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아이에 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녀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숨겨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다. 그 와중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돌던 소문도 들려왔다. 한때 이리나가 나와 준호 사이를 질투했고 아이와 관련된 어떤 일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소문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숲 근처에서 밀렵꾼들이 내 영역을 침범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나는 늘 그랬듯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냈다. 그 과정에서 내 손에 난 작은 상처가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다. 이 상처처럼 내 마음도 쉽게 낫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올해는 그런 내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밤이 되면 나는 올해에게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상실, 그리고 숲으로 도망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내 삶에 들어온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고 그는 조심스레 올해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진아, 그 아이. 우리 딸이 맞아. 하지만 이리나가 그 아이를 데려갔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의 말에 내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올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숲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사각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 했다. 조심해야 해, 수진아. 진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어. 나는 몸을 떨며 문을 걸어 잠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올해와 함께 이 비밀의 미로를 헤쳐 나가야만 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 가족의 진실과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나는 강해질 것이고 사랑과 상처를 모두 품은 채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우리 모두의 행복을 되찾을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해와 함께 지내면서 나는 점점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나를 마주하게 되었다. 예전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숲속에서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은 발소리에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나는 올해를 재빨리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해 나의 심장을 쿵쿵 뛰게 했다. 나는 손에 쥔 등산용 칼을 꽉 움켜쥐고 창문 너머 어둠을 응시했다. 그때 문 앞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노크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놓았다. 누군가를 다시 들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바로 준호였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침묵을 깨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준호의 눈동자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숲과 고요함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이리나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딸과 관련된 일도 모두 그녀 때문이야. 그의 말에 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아픔과 혼란의 중심에는 이리나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우리 가족의 파멸을 계획한 듯 했다. 그리고 나는 그 계획 속에서 무력하게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와 함께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마을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이리나를 만났다. 그녀는 예전의 밝은 미소 대신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이 사람, 정말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생각하며 냉정하게 대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수진아,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비웃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라고 다짐했다. 나는 숲의 어둠 속에서 나만의 전투를 시작했다. 올해를 품에 안고 나는 과거의 그림자와 맞섰다. 그 그림자는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숲의 바람은 내 편이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올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나는 당장 구미 시내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감염이라고 진단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나는 집안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았다. 화려한 도시 생활은 사라지고 대신 숲과 고요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싸움이 내 삶을 채웠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수진아,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와 함께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것이다. 올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매일같이 그녀 곁을 지켰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으면 그 차가운 손끝에서 희망이 자라는 듯 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에는 봄 기운이 가득했고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다.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실도 밝혀내야 해. 퇴원 후 나는 다시 숲으로 돌아왔다. 올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녀를 안고 텃밭으로 갔다. 푸릇푸릇 자라는 상추와 토마토 잎사귀 사이에서 아이는 조용히 웃었다. 그 모습은 마치 봄날 숲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 같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진 씨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의 과거를 파헤치려 한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나는 이내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숲속의 고요함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나는 낯선 남자를 마주쳤다. 그는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내 몸은 긴장으로 굳어갔다.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수진 씨, 오래간만이네요. 나는 목소리를 꾹 참으며 대답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날 이후로 나는 올해를 더욱 단단히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밤이면 숲을 순찰하며 누군가 다가오지 않는지 살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내가 미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올해의 작은 손을 잡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한편 준호와 나는 점차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비록 상처가 깊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직 끊을 수 없는 끈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진 속에는 어린 올해가 나와 준호, 그리고 이리나와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릿해졌다.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무엇이든 나는 올해와 함께 이겨낼 것이다. 숲속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끝에 있는 빛도 더욱 선명해질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것이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수진아, 내 심장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 불꽃을 품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